오픈 AI가 클로즈드 AI가 된 거죠. 우리는 오픈소스 안 한다. 그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큰 테마가 챗 GPT 테마가 있고 2차 전지 테마가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나 조금이라도 IT와 연관된 회사들은 챗 GPT를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AWS가 있잖아요. AWS는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애저는 GPT를 갖고 있고 AWS는 없는데 어떻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을 극적으로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MS만 먹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11,900원 아웃스탠딩 채용식입니다. 4월 며칠부터입니까? 4월 3일부터입니다. 예. 이게 뭐 월요일부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예.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발표된 내용들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그 바드 베타 테스터 모집한다고 그 공고가 올라와서 저도 대기 명단 걸어놨고 네. 젠슨 왕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AI의 아이폰 시대가 시작됐다. 네. 웅장하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후배 기자가 그 제목을 아니, 기사를 그렇게 내용을 써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약간 욕을 했는데 그 젠슨 왕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느껴지긴 해요. 뭐 예전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뭐 큰 흐름이었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고 확실히 뭐랄까 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몸으로 느껴지니까 좀 많이 그 변화가 느껴져서 아웃스탠딩도 좀 많이 그 테크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만 해도 사실 한번 느껴보려면 몇 천만 원 들여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20달러면 아니 뭐 공짜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확실히 좀 체감되는 게 다르고요.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라는 그 베타 테스트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도비가 또 발표한 게 엔비디아와 함께 피카소라는 생성 AI 기반으로 그 어도비의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생성 AI를 개발해서 붙이겠다 또 그 네. 발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텍스트 투 이미지 가능하고 텍스트 투 비디오 가능하고 네. 텍스트 3D까지 가능한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오늘 막 발표된 거라서 오늘 아마 두 분의 말씀해 주실 내용의 주된 내용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내용들은 주로 좀 코파일럿까지 그 다음에 그 이에 코파일럿 어떻게 바라보나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파일럿 두 분 발표 보셨죠? 예, 잘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막 기술 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에 조금 보수적인 편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CBT 한다고 하면 뭐 몇 년 뭐 늦춰지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뭐 아이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잡스의 부활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 조그만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영상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되게 너무 힙하지 않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딱 할 말만 하고 그리고 너무 또 자기적이지 않게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효과가 좀 돋보이는 연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애플이나 이런 데 발표면 보통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네. 하는데 여기 딱 한 33분이었나? 35분 정도 딱 그렇죠. 임팩트 있게 빵 치고 네. 주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애플은 그 큰 행사를 치를 때 이제 기존에서를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번 행사는 뭐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고 간단한 발표 자리였으니까. 네. 그 MS 발표 보면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있습니다. 심재석 대표님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저요? 네. 왜냐면 심 대표님께서 지금 이쪽을 취재하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9년 전 기사를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9년 전에 MS가 미쳤나봐라는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제목을 달아놓고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MS 미쳤나봐라는 기사를 지금 다시 올려주시면서 네. 이번 MS 발표를 보면서 좀 연장선상이라고 네, 좀 네.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사를 썼을 때가 이제 MS가 대표가 회장님이 바뀔 때였거든요. 그때 스티브 발머 회장님에서 사티아 나델라 현 그 CEO가 이제 대표가 바뀔 때인데 그 대표가 바뀌고 나서 당시에 제가 그 미쳤나봐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때 어떤 때였냐면 그 당시 전까지 MS는 윈도우 제국을 구축하고 그 제국 안에서 니들 뭐 윈도우 쓰고 싶어? 이 제국 안으로 들어와
라고 강요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MS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회사죠. 그 당시만 해도 A도 윈도우, B도 윈도우, C도 윈도우, D도 윈도우, 다 윈도우로 모든 게 다 됐어요. 윈도우를 쓰고 싶어? 그러면 개발 툴 우리 거 써. 윈도우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뭐 DB 우리 거 써. 이렇게 하던 그 강요하던 회사인데 이때부터 갑자기 그 사티아 나델라가 나는 리눅스를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스티브 발머는 리눅스는 암적 존재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 빌 게이츠는 오픈 소스는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대적 관계에서 사티아 나델라 갑자기 나는 리눅스를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저게 그냥 립 서비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 MS가. 자기네 소스를 오픈 소스로 개방하기도 하고 오픈 소스 회사를 사기도 하고 오픈 소스 뭐 그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오픈 소스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오픈 소스라는 거는 윈도우와 상반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보가 완전히 바뀌면서 미쳤나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MS의 클라우드 사업부 수장이었거든요. 회장이 되기 전에. 클라우드 사업이 MS의 미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려면 윈도우 제국을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윈도우 제국을 가지고 있으면 윈도우 서버에 윈도우 뭐 DB에 윈도우 개발 툴만 가지고는 이 아마존이라는 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쉽지만 삼성으로 치면은 반도체 포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이 이제 뭐 폰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놓고 저걸 짚겠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나델라는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 미친 행동, 그 판단 그게 이제 윈도우라는 강력한 무기와 현금원을 버리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2015년에 MS가 윈도우 10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윈도우는 없다. 마지막 윈도우다. 이런 식으로 발표도 했었거든요. 윈도우 개발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였어. 물론 그 뒤에 계속 해가지고 윈도우 11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선언을 할 정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는 정말 뭐 MBA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 행보인 것 같아요. 보통 대기업들이 가장 고민인 게 레거시가 있는 상태에서 혁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레거시가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티아 나델라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혁신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파괴해야 되고 뭐 또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심지혁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당히 지키면서 오픈한 게 전 진짜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S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근데 문제 해결은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더 많은 디바이스에 깔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본질적인 그런 핵심 전략은 유효했고 여전히 존재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게 좀 기존과 다른 거였는데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컴퓨팅 자원의 뭐랄까 표준화 그리고 유지 보수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그 클라우드를 잘 이렇게 좀 썼었고요. 그걸 이제 고도화 시켰고 그리고 뭐 선배가 말씀한 것처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 회사들과 이제 잘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MS가 가진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사내 정치력이 필요한데 보통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구원투수를 데려와서 보통 엄청나게 레이오프를 시킨 다음에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20몇 년 동안 MS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빙이라든지 서버 사업부라든지 정말 비주력 부서만 돌아다니면서 그 내부에서 단단하게 신뢰를 구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MS를 앞으로도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현실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큰 리스크 없이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내부에서 신망받는 CEO를 넘어서 지금 외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CEO가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할 만하다. 갑자기 결론이 네,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들어올랐더라고요. 이게 근데 말이 쉬워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여러 군데서 구동되게 하면 되지. 그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MS는
엑셀이 쓰고 싶어? 그럼 윈도우에서 써. 그럼 만약에 그 엑셀을 아이폰에서 쓰고 싶어?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그럼 윈도우가 약해지잖아요. 맥에서 엑셀이 돌아가게 하면은 윈도우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짓을 왜냐면 내 거를 버리는 거니까. 오피스는 더 팔지 몰라도 윈도우가 덜 팔리는 짓은 잘 안 했었거든요. 무조건 오피스가 쓰고 싶어? 윈도우 써. 윈도우 쓰고 있어? 그럼 오피스 써.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이 타이틀리 결합되어 있는 거를 끊어놓고 오피스는 오피스대로,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큰 변화죠, 그거는. 심 대표님 네네. 페이스북 보니까 요거뿐만 아니라 MS의 속도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셨는데 아니 무슨 스타트업이야? 왜 이렇게 빨라라고 네네.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빠른 건가요, MS? 저도 참 궁금해요. MS는 왜 갑자기 이렇게 빨라졌나? 옛날에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나델라가 부임한 이후로 엄청 이 변화에 빠른 회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 깃허브 인수 이런 것도 보면은 상상도 사실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코파일럿 이후에도 계속 너무 빠르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기사에서 본 거를 보면은 MS의 그 문화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나델라 이후에 예를 들어 단적인 예가 옛날에는 이제 거대 엄청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대충 뭘 보냐면 매출을 본단 말이죠. 만약에 제품이 나왔어, 제품 얼마나 팔렸어, 뭐 윈도우 얼마나 팔렸어, 뭐 오피스 얼마나 팔렸어, 뭐 클라우드 이용자 얼마나 늘었어 이런 걸 볼 텐데 스타트업하고 똑같이 사용량 지표를 주로 본대요. 그 원래 발표할 때, 그러니까 분기 발표할 때 항상 매출이랑 다 발표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제품군이 이번에 더 팔렸다는 거 자랑해야 되고, 네네, 그렇죠. 좀 덜 팔린 거는 좀 덜 팔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커버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계속 해야 될 텐데. 근데 사용량이라는 거는 당장 돈은 안 돼도 이용자의 충성도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MAU 뭐 이런 걸 주로 보잖아요. 돈은 안 되니까. 이렇게 돈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걸로 이제 지표를 삼는데. 네. 근데 MS가 그런 걸로 지표를 삼아서 이제 모든 대시보드에 그게 최우선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문화가 스타트업처럼 바뀌었다라고 그 저널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 최 대표님께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또 스타트업 계신 분들이랑 많이 말씀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코파일럿 나오고 나서 좀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제가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체크를 해보는데 물론 이제 논의도 되고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챗 GPT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챗 GPT에 대한 화제성과 이슈성이 약간 피로감을 좀 조성할 정도로 좀 많이 소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쓰는 콘텐츠 보면 확실히 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상만 보고서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실제 써봐야 사람이 오 이러잖아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써봤기 때문에 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기술 만능론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보수적인 편에 가까운데 좀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주요 골자를 보면 뭐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아웃룩이라든지 팀즈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인공지능과 결합돼 굉장히 많은 부분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도스에서 윈도우즈로 넘어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본질 가치라든지 구동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뭐랄까 대중 친화력 측면에서 확 접점이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쓰면 좀 더 컴퓨터를 더 잘 쓸 수가 있겠구나 대중들이.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게 쓸 수 있겠구나. 그게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과거에 윈도우즈가 보여줬던 건 그의 파괴력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후반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과 보고에 대한 페이퍼 워킹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월급 사장의 비애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좀 많이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챗 GPT보다는 훨씬 더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제가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제 홍보 영상밖에 우리가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홍보 영상처럼 구현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T-4 뭐 그러니까 챗 GPT보다 욕 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지금 기대감이 이렇게 네, 높아졌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해준대. 근데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저는 되게 임팩트를 많이 느꼈는데 그게 파일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부조종사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부사수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사수의 한계인 거죠. 어차피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부사수로서 역할을 해주겠다. 그 시작과 끝 그 중간 사이를 이거 원숙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사티아 나델라도 인정을 했죠.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체크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효율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했다는 게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 개발자들이 그렇죠. 개발 코딩할 때 코파일럿이라는 상품을 써서 개발을 하죠. 기터브 코파일럿. 네, 깃허브 코파일럿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 일단 이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갖고 온 거죠. 이제 확장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이 아까 그 불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구글 바드 오늘 새벽에 발표하면서 테스터 발표하면서 쭉 설명을 써놨는데 원래 자랑을 이렇게 쫙 써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 단락인가 세 번째 단락에 하지만 바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당한 게 있어갖고 좀 깔고 가더라고요. 구글이 초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게 그 오픈 AI는 사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주가가 떨어질 것도 아니고. 잃을 게 없죠. 네. 근데 네. 구글은 그렇게 갈 수 없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진 않다라는 말씀 좀 전해주셨고 거기 이어서 GPT-4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번에 코파일럿 나올 때 사실은 GPT-4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 코파일럿이 나오기 이틀 전에 GPT-4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네. 뭐 파라미터 얘기도 안 하고 데이터 세트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는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예상이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그 GPT-4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 GPT-4를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멀티모달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뭐 파라미터가 조 단위로 갈 거야 당연히. 근데 조 단위로 갔는지 어떤지 모르죠. 지금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고 몇 개지? 라고 이제 궁금증만 있는 상태고 멀티모달이야. 근데 멀티모달이래. 아직 써본 사람은 없어요. 예. 멀티모달이래. 그리고 이제 그 뭐 페이퍼를 보면 뭐 일반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도는 아니고 뭐 이제 인포그래픽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대한 만큼까지는 아닌가 보네라고 하는 이제 반응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대화를 해보면 챗GPT에서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우와 엄청나다 대박이다 막 이러다가 계속 나오면 혁신은 없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커 있어서 기대만큼은 아니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써봤는데요. 근데 저는 확실히 성능 향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20개 질문을 그 동일하게 한번 그 3.5 시절 때 했던 거랑 동일하게 돌려봤는데 근데 확실히 좀 성능 향상이 느껴졌고 할로네이션 효과가 확실히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샘 알트만도 그건 인정했잖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좀 한 가지 놀랍고 그리고 좀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는 성능 고도화를 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기술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쭉 평행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게 챗GPT 3.0이 나올 때 이게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답변은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범용성은 더 넓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정 안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른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아니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알았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 인식이 이거는 확실히 바뀌겠구나. 이게 몇 년 뒤면 진짜 무서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발표 안 할까요? 뭐 파라미터라던가 이런 거 좀 자랑할 만도 한데 발표 안 하는 게 그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조단위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픈 AI가 이제 클로즈드 AI가 된 거죠. 비영리 기업이었다가 이제 점차 영리 기업으로 바뀌었고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장사하려고 발표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제가 영어로 된 사람 이름이라 그 사람 이름을 잘 못 읽겠다고 서치해보 뭐 이런 네.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픈 AI의 수석 사이언티스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보면 다 일부러 우리는 이제 일부러 오픈을 안 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오픈이라는 전략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있던데 오픈 AI가 발표할 GPT-4 발표하면서 90여 페이지짜리 문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우리는 오픈소스 안 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오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이 오픈됐을 때 해커나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써서 무엇을 만들지 모른다. 그런 약간 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나쁜 인공지능 같은 거를 누군가는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오픈되면 안 되는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네, 뭐 스카이넷 뭐죠? 네. 스카이넷 같은. 그렇게 되면 지금 위기네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GPT-3 그 오픈 소스를 보고서 바로 따라 만든 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GPT-4는 지금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죠. 쓰려면 API 가져다 써라. 뭐 이런.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너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정말 사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아니죠. 메타가 만들어 놓은 그 람마라는 그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는데 유출이 돼서 공개가 됐는데 계속 모델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실험해가지고 이제 막 휴대폰에서도 돌아가는 모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커들의 쓰기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초거대 모델은 클라우드 엄청 크게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작아져가지고 다 이제 해커들도 얼마든지 저걸 이용해서 해킹을 해볼까, 나쁜 짓을 해볼까 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AI의 경우. 그거 발표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개발자들이 그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지금 GPT-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절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학자들이 그 인터뷰에 비난하는 인터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오픈 AI가 무슨 오픈 AI냐? 니들이 이제 저희 완전히 화가 나서 왜냐면 그걸 보고 연구하려고 했는데 연구를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학계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고 이제 또 이제 그거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업계도 조금은 뭐 약간 말은 안 하지만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좀 서운해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MS 코파일럿이나 빙챗 같은 경우랑 성능 차이가 벌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다른 데들은 아직 할 수 있는 데가 GPT-3나 3.5 기반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세상에 이제 이 LLM을 오픈 AI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메타도 지금 공개된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빅테크한테는 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우리가 풀게, 우리 거 써. 이렇게 해서 거기가 또 선제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이 GPT-4 이전에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아웃스탠딩 기사를 제가 보니까 챗 GPT가 나오고 저번에 이제 최 대표님께서 챗 GPT 코인이라고 표현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 챗 GPT 코인에 탑승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예. 지금 뭐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서비스 연동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쉽다 보니까 API에 이제 돈만 어느 정도 지불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Q&A 서비스에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고요. 뭐 주요 사례를 보면 지금 가장 성공한 사례는 업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겁이라는 그런 그 카카오톡 채널인데, 그래서 S컵이라는 그런 서비스의 약간 변형어로 지금 쓰고 있고, 그 원래 이제 아수겁은 이제 문서 정리 서비스인데 요게 그 챗봇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이용률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은 유입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성공 사례로 좀 꼽히고 있고, 그리고 코딩 업체, 그 코딩 교육 업체인 팀 스파르타도 꽤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주요 서비스를 보면 Q&A 게시판에 이제 튜터라든지 아니면 회사 측이 뭐 코딩 오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오면 그걸 대응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챗GPT를 연동을 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회사 측에 따르면 한 30% 정도 질문이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용자의 니즈를 챗GPT가 이제 받아준 거죠. 그리고 또 뭐 3.3이라든지 아니면 굿닥이라든지 마이 리얼 트립이라든지 김캐디라든지 이런 데는 서비스를 Q&A 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연동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골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연말정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챗봇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케팅 효과로 좀 쓰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아주 서비스 핵심을 건드리는 그런 변화보다는 좀 마케팅 효과로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좀 더 그걸 고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게 불과 한 2달 정도 됐는데 벌써 요 코인에 탑승한 회사들이 벌써 서비스를 좀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앞으로 더 고도화해서 붙이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기 그 대화창 중에서 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데는 니즈를 모르고 이런 거 안 내냐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이럴 네트워크 인터뷰에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잖아요. 저기 네이버 쪽에서. 네네. 그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안 되느냐고요? 네, 그 왜 챗GPT 같은 거 빨리 안 내냐.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죠. 자체 개발한 거 있고,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그러면 일본이요 하는 순간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네. 예, 이게 생성 AI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튜닝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틀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틀린 대답을 잘못했을 경우에 가질 리스크, 이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바드 발표했다가 틀린 답했다가 주가 폭락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인터뷰에서 그 제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그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그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왜냐면 우리 이루다 좀 인터뷰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일 나왔을 때 그 무슨 세상의 악당을 만난 것처럼 욕했잖아요. 그리고 이루다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 서비스를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이루다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이제 대기업들은 한순간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금 걱정들이 있어서 구글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나라 회사들도 바이럴 네트워크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좀 조금만 더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막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면이 확실히 있고요. 또 아까 독도 말씀해 주셨는데 독도 한 포인트는 미리 잘 교육시켜 갖고 대답 이렇게 하라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독도와 비슷한 뭐 역사 문제나 이런 거 물어봤을 그렇죠. 때 네. 오픈 AI가 잘못 대답하면 그냥 욕하고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 서비스는. 그렇죠. 네. 제가 오픈 AI 그 챗GPT에다가 계속 그 동해 이름 뭐냐고 물으면 네. 저 세계적으로 일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동해입니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일본해가 대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근현대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가 그리고 않습니다. 평가가 이게. 엇갈리는 문제에서 잘못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막아놓으면 네, 그쵸. 또 이제 재미없다고 하나만 한 할 얘기만 거고. 나올 거고. 네. 근데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노하우가 될 것 같고 좀 정형화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막았더라고요. 그런 좀 섹슈얼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막 아주 막 난이도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그래서 좀 잘 대처하지 않을까. 생성 AI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를 만든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 테스트를 많이 해보겠지만 이루다 쪽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을 때 뭘 말씀해 주셨냐면 그 루다 1.0 때 네. 언론에 그 얘가 헛소리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온갖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렇죠. 어떻게 헛소리를 네. 하냐 보자 하고 막 쏟아냈잖아요. 얘 헛소리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게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그러네. 하더라고요. 네. 어뷰징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한다는 거를 그 루다 만들어본 회사만큼 많이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당해봤기 네.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칭송받고 있지만 옛날에 테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챗봇. 정확하게 16시간 만에 문 닫았어요. 나왔다가 사람들이 이제 성차별적 질문 계속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학습해가지고 16시간 만에 서비스 중단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기사 나오니까 이제 더 달려가서 더 그렇죠. 물어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회사를 힘들게 만들지만 다음 레벨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또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MS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은 이 오픈 AI랑 이제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드 AI라고요? 네. 오픈 AI랑 이제 둘 관계가 저는 이거 계속 기사 봐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되게 한 몸처럼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예전 오픈 AI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거 한 번만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오픈 AI와 MS의 관계? 일단은 공식적으로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력 주주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협업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략 투자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일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그 배타적으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력 주주인 건 확실하다. MS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과거 스토리를 보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설립 당시에는 뭐 샘 알트먼 Y 콤비네이터 대표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이제 주축이 됐죠. 이 두 사람이 키맨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죠. 뭐 예를 들면 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뭐 피터 틸이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뭐 리드 호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두가 아는 유명 벤처 투자자인 뭐 마크 안더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로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래 뭐 지들만의 리그 뭐 이렇게 뭐 끼리끼리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딱 1조 원을 넣으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유력 주주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추속으로 계속 뭐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삼성증권에서 본 리포트를 보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기도 했는데, 올해 초에 100억 달러 거의 뭐 12조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투자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적으로 우린 투자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얼마나 투자한다 이런 얘기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외신들을 종합해서 낸 그런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 점진적으로 49%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외신에도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사실상 거의 뭐 맞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49% 지분이면 사실 대주주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나머지 주주들 한 명만 설득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보통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MS가 지금 이 단계로 가면 거의 뭐 대주주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그럼 초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주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분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유력 주주인 건 거의 맞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49%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아마 좀 더 계속 이제 포션이 낮아질 것 같다. 딱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좀 아직은 잘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뭐 지분 구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상해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MS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 아까 만약에 49. 뭐라고 했죠? 그 몇 조? 12조? 아, 예. 네, 12조라고 했죠. 그 전에도 2년, 3년 전에도 1조를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그 중간에도 한 번 몰래 1조를 또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조 한 번 넣고 1조 1조 2천억, 1조 2천억, 그다음에 그 10조, 12조를 넣었으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었는데 오픈AI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갔겠어요. 오픈AI가 지금 밸류를 만약에 막 한 100조 밸류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9% 이것도 MS가 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더 이상은 안 가질게, 내가 봐줄게 정도로 갖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70% 가져가지. 그래서 뭐 GPT를 활용해서 뭐 경쟁사들이 뭘 내놓는다 이런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베타성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1조로 있잖아요. 투자할 때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를 이제 오픈AI가 서비스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안 주게.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구글에는 가져가서 서비스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아, 이 클로즈드 AI. 네. 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좀 어려운 기업인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S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구글도 람다 기반의 초거대 AI 발표를 했고 또 오늘 베타 테스터 모집까지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금 구글의 전략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구글 그 바드를 저도 써보고 싶은데 아직 못 써봐가지고 뭐 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글의 전략은 늦었네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뭐 챗GPT 난리 나니까 급하게 바드를 냈다가 또 뭐 장표도 잘못해가지고 또 주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엄청 초조한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챗GPT가 나왔으면 뭐 우리도 저런 거 있으니까라고 하고 말 텐데 빙신이 나와가지고 구글을 뭐 정말 전방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이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엄청나게 초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드 레드 선언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구글이 뭐 그 창업자들이 다 모여서 코드 레드다 이럴 정도로 좀 위기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픈AI가 구글한테 오히려 좋은 수도 있어요. 오픈AI가 틀렸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구글이 틀려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오픈AI가 틀리는 답이 많잖아요. 챗GPT가 구글도 틀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다면 구글도 이제 우리도 기술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도 그래서 조금 속도 그렇죠. 조절을 하고 있는 네, 거겠죠. 네.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열렸을 네, 때 이제 열려서 오히려 이제 그래 쟤들이 문을 열었으니 우리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금 좀 늦어서 확실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늦었다고 해도 네. 무슨 뭐 2년 3년 늦은 게 아니고 사실 2개월? 챗GPT 나온 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네. 뭐 그 늦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엄청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0년 뒤에 보면 네. 이거는 뭐 아무것도 늦었다고 아니에요? 보기 힘들겠죠. 네. 하긴 예전에 뭐 아이폰이랑 갤럭시 비교해 보면 몇 년 뒤였는데도 지금은 네. 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지금 MS와 구글의 대결을 봤을 때 또 요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최 대표님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미 챗GPT 코인 탄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도 곧 하이퍼 클로바로 뭐가 나올 것 같고 카카오도 뭐 이것저것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어느 회사의 초거대 AI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챗GPT의 등장은 뭐 앞서 이야기한 구글 이슈하고도 비슷한데 일단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돌발적이고 그리고 좀 전격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가 전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고 해서 뭐 챗봇 서비스가 없냐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고 해서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개발했고 다 있는데 근데 이들도 아마 예상을 못했겠죠. 아마 오픈AI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걸 1억 명 있어? 이건 도저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실 의미하죠. 첫 번째는 그 오픈AI
가 가진 챗GPT가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MS의 자본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기술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 진입 장벽을 쌓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아마 뭐랄까 챗봇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로 뭐 흔들 수 있냐, 그건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당연히 뭐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챗 GPT와 엮일 수가 있을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다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 모회사가 이제 주식 뭐 관련된 방송인 것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주식 방송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은 뭐 그 상장사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걸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테마가 챗 GPT 테마가 있고 2차 전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양분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IT와 연관된 회사들은 챗 GPT를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서 IR하고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 만난 상장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AI인데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무조건 이걸 엮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아니, 너무 좀 부정적인데요. 재작년 이럴 때 무조건 블록체인, 무조건 메타버스, 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뭐 그게 뭐 어쨌든 지금의 현실이고 굉장히 트렌드적으로 엄청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이슈는 그 누구도 예상은 못했고 정말 돌발적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 후루크를 터트린 이제 오픈 AI가 그걸 어떻게 계속 만들 것이냐, 그걸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도 예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엄청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고 챗GPT는 저기가 갖고 있던 GPT-3에다가 뭐 조금 더 해서 UX만 조금 이 채팅 UX로 바꿔놓은 것 뿐인데 이 정도로 갑자기 환호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좀 재밌는 뉴스 봤는데 뭐 삼성전자에서도 그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간담회 제가 참여는 못했는데, 근데 거기에 한종희 대표도 그 솔직히 말하면 아마 기자님들도 다 쓰지 않았겠냐, 우리도 써봤는데 정말 놀랍더라.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대응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할 수는 없다. 안 했다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사들이 그냥 일단 지켜만 보고 있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지금 할 수 없고, 근데 물론 이걸 갖고는 있고 기술을 그걸 차근차근 좀 시간을 두고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스타트업들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뭐 두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정보에 빠르시니까 네. 여쭤보면 대체 왜 애플이랑 아마존 이 중요한 사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네,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플과 아마존이요? 네. 소비자가 많다? 제가 볼 때는 AI 스피커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알렉사, 네. 그다음에 시리 네. 이걸 하면서 안 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을 한번 해보면 그 엄청나게 이제 알렉사 같은 것도 처음에 만들고 엄청 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구조조정하면서 다 날아간 사람들은 다 알렉사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대화,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 이거를 약간 회의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애플도 시리 해봐야 뭐 타이머 맞추는 정도로만 유용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쪽을 회의적으로 보는 찰나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는 구글만큼 뒤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뜨고 코 베었다고 이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먼저 가긴 갔는데 이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고 이제 거기는 다른 걸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 만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간을 두고 골머리를 앓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음 한켠에는 좀 트렌드가 잦아들길 좀 바랄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되게 좀 심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 AWS가 있잖아요. AWS는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애저는 직접 오픈 AI에
GPT를 갖고 있고 AWS는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구글은 자기네 클라우드 쓰겠지만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 지금 AWS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허깅피스라는 그 스타트업도 AWS에 올라간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AI 하는 회사들은 계속 나올 거고 그들은 아마존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겠죠. 뭐 그러니까 MS 가면 오픈 AI가 있고 구글 가면 저 구글 게 있고 하니까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AWS로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수혜주일 수 있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딴 애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네. 그냥 막 나한테 사람들이 구름같이 최근 몰려오네. 외신 보도에 저 AWS에서 그 엔비디아 GPU 엄청 샀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그쪽은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게 당연히 애저한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 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게 지금 AWS 위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네. 네, 그 AI 하는 회사들은 다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두 분께서는 아마존과 애플은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좀 내려주셨고. 근데 애플도 이것도 이제 무슨 그 맥 9to6인가 뭐 이런 데서 네네. 본 건데 지금 tvOS에서는 이 생성 기술을 넣어서 뭔가를 하고 있대요. 자기네 필요한 데 쪽으로 하고 네네 있다는 지금 이제 거군요. tvOS에만 일단 적용하고 아마 뭐 결국은 iOS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또 애플은 이렇게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서비스에 휙 발표해버리는 기업이라서 네. 사실 핵심은 애플은 디자인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 열흘 후에 다음 라이브 하기 전에 발표할 수도 있어요. 또 엄청 애플다운 UX를 네.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죠. 네. 우리는 훨씬 잘 되지롱 이러면서 진짜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서 두 분한테 이렇게 예상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는 지금 아무도 아마 모를 겁니다. 전문가분들도 거의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날이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뭐 클라우드 같은 게 강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말기와 뭐 맥이나 이런 아이폰에서 이 모델이 돌아가는 날만을 기다리며 뭐 뭘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계속 원래는 AWS 네. 썼었잖아요. 원래 클라우드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군요. 이어서 코파일럿 기능을 보니까 지금 뭐 애플,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 오피스 제품에 코파일럿이 붙다 보니까 오피스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피스가 하고 있는 이 생산성 관련해서 뭐 팀즈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MS가 이 생산성 관련 툴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보겠다고 사스 제품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난 한 2-3년 동안 특히나 코로나 딱 터지면서 협업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관련 협업 툴이나 생산성 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코파일럿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나와버리면 그냥 오피스로 쫙 천하통일되는 거 아닌가? 사스 회사들 지금 다 비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시장을 극적으로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MS만 먹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MS가 뭐 이게 정신 차리고 잘 만든다 하더라도 다 이미 강자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협업 툴에는 뭐 슬랙이 있고 뭐 문서 정리 툴 같은 경우는 뭐 노션이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미지는 뭐 캔바라든지 아니면 뭐 어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들도 금방 이제 대응하겠죠. 뭐 코파일럿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극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 좀 좋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거듭 비유를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나왔다고 해서 뭐 그걸 내놓은 뭐 MS만 돈 벌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모든 회사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회사들이 있죠. 그거는 저는 오히려 AI 순수 기술 회사들은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대결이 안 되니까 GPT를 보면 약간 전이 상실할 것 같거든요. 뭐 자체 모델이라든지 자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도저히 이제 GPT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GPT 같은 경우는 계속 고도화가 된단 말이죠.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이제 직접 경쟁하는 중소 회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좀 피봇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좀 GPT를 한국에 맞게 잘 이렇게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범용성보다는 특수 목적형으로 바꾼다든지 좀 버티컬한 영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순수 기술 회사들은 머리가 터질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니까요. 한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컴은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일이 다 씁니까? 지금 저 MS 오피스 쓰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알아서 해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만 그거 열심히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구원자인 네이버라던가 KT, 네, 네. LG, 카카오가 아마 손을 잡지 않을까. 아, 네. 그 우리 그 티타임즈 인터뷰를 했던 옛날에 그 한컴의 CTO로 하셨던 네. 오순영 지금 상무님. 네.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봤었어요. 근데 예. 그거 보니까 한컴에 다니실 때 그 AI를 적용하는 어떤 아키텍처 이런 네. 거를 그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걸 올리셨더라고요. 네. 한컴도 옛날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그쵸. 근데 지금과 같은 AI 기술이 이제 나오지 전이니까 뭐 고민만 한참 하고 뭐 실행시키지 못했던 건데 또 뭐 그렇다고 한컴 이제 와서 초거대 모델 하기는 좀 그럴 테니까 네. 외부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전에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 갖고 빨리빨리 붙고 이제 더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약삭 빠른 회사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이제 마켓핏을 캐치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캐치하는 회사들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산성 도구 회사들은 뭐 전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한컴이 더 강점일 수도 있겠네요. 공무원만 쓰는 표현을 한컴이 만들어준다면. 네. 아니, 예, 파인 튜닝을 그쪽으로 쫙 네, 그렇죠. 해갖고 네. 하면은 뭐 MS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면 생각보다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고요. 아까 댓글에도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이퍼클로바나 뭐 다른 우리나라 초거대 AI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저기 심 대표님께서 릴레이 인터뷰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초거대 AI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릴레이 인터뷰를 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다르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어는 한국에서 만든 AI가 잘한다. 뭐 챗GPT나 오픈 AI가 한국어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그런 약간의 믿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우리가 만드는 게 더 훨씬 한국인들한테 유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구심은 좀 들어요. 막 그렇군요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왜냐하면 딥L이라고 써보셨죠? 아, 예. 네, 그 번역하는 그 딥L이라는 번역기가 있는데 딥L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어 번역은 파파고가 제일 잘했어요. 구글도 하지만 구글보다 파파고가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딥L이 나오는 순간 딥L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딥L은 독일 회사예요. 생뚱맞게 독일 회사가 네. 한국어를 번역을 훨씬 잘한단 말이죠. 한국어 영어 번역을 독일 회사가 제일 잘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떠한 그 기술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한국어니까 한국만 회사들이 한국어 집중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 더 잘할 것이다라는 환상이 깨졌다. 그게 반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GPT-4가 나왔는데 GPT-4는 GPT-4, 3하고 3.5하고 이 차원이 다른 한국어 구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이제 너무 옛날식이 아닐까. 네이버가 한국어는 한국 사람만 쓰니까 네. 한국 검색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네이버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렇게 욕먹은 게 가두리라고 욕먹었잖아요. 네, 네. 그 데이터 네이버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웹은 사실상 이꼴 네이버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웹 데이터, 한국어로 된 웹 데이터는
KT에는 없고 카카오에는 없고 네이버에는 있고 오픈 AI도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러면 네이버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네이버는 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네이버 오피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헤게모니는 다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 네이버 같은 경우 현지화라든지 또 영업력 측면에서 뚫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굉장히 매출 많이 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영업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라든지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건 확신이 있고요. 근데 다만 좀 뭐랄까 전 세계 기술 트렌드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질 수 있냐 이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근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그래서 저는 그건 응원하고 싶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지금 빨리 내놓고서 테스트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려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어야 자신감 있게 내놓고 또 빨리 고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외국 그 서비스들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번에 코파일럿 발표 이후에 저도 보면서 이제 코파일럿 보면서 진짜 방식 자체가 많이 변하겠구나.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뭘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어디다 드리냐에 대한 좀 그 방향 자체가 바뀌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깃허브 코파일럿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 깃허브 코파일럿이 나오고 나서 개발자들의 이 삶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명의 개발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과연 뭐 이런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좀 개발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개발자는 좀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된 뭐 익명이 아닌 그 직책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대체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크게 좀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자동화 기능을 선호하는 개발자도 있지만 또 거의 안 쓰는 개발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써야 하냐라는 거는 좀 개발자마다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뭐 기자들도 뭐 맞춤법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완성 기능이 있지만 그거를 쓰는 분명 유용하게 쓰는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는 기자들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일 잘하냐. 근데 그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 또 코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HR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사후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뭐 코딩이 좀 더 편해진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뭐 제 생각에 이런 기능들은 좀 생산성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우리를 잡아먹는 뭐 괴물이 아니라 생산성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레벨이 플러스 원씩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이런 걸 쓰게 될 텐데 동등 조건에서 경쟁해야 될 텐데 이거를 여기서 엄청난 뭐 변화가 있을 것인가? 과연 뭐 뛰어난 개발자가 뭐 더 뛰어나지고 그리고 뭐 못한 개발자가 좀 보완되고 이런 거는 그 제한적일 것 같다. 만약에 뭐 게임에서 아이템처럼 뭐 현질 한 다음에 뭐 쓴다 뭐 이런 거는 좀 이건 어떻게 룰 브레이킹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건 다르긴 한데 모두가 동등 조건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일하는 문화의 변화가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엑셀 같은 경우 뭐 예전에 그 나왔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재무회계에 있는 일자리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저 엑셀 써야 되는 거죠.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좀 개발자 제가 만나본 개발자들은 이게 뭐 당장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데 대부분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코파일럿으로 작성한 코드가 보안에 더 취약하다. 이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게임 아이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질에서 쓰면은 나만 잘 나가잖아요.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가끔 게임사들이 뭐 추석 맞이라던가 아니면 서버 에러 나거나 이랬을 때 선물로 똑같은 아이템 쫙 돌리잖아요. 다 같이 플러스 3 되고 똑같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시스템은 어차피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가고 크게 영향 안 미칠 거다라고 그렇죠. 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레벨 플러스 1 거부하시는 분도 분명 또 있죠.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그 레벨 1 되는 거를 네. 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못 활용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동등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개발 툴을 보면 뭐 AI 좀 알아서 써주는 건 아니지만 대충 명령어 앞에 조금 쓰면 뒤에 쫙 완성시켜주는 이런 그런 툴들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개발자 중에 그런 거 쓰면 실력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순수한 그냥 백지 에디터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쳐야지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비유를 들자면 기자들이 원고지에 기사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기사는 원고지에 써야지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타자를 잘 못 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게 게임에서도 아까 그 플러스 3 아이템 예를 들어 플러스 3 신발을 추석 아이템으로 딱 줬을 때 제일 열받는 사람들이 그 아이템 미리 돈 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남들보다 우위였었는데 다 같이 받게 되면서 자기 우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아마 요쪽도 예 그런 빨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난 되게 빨리 쓸 수 있었는데 남보다 근데 이제 남들은 자동 완성으로 써버리면은 자기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쪽은 좀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 말고 이번에 이제 저희 그 티타임즈에서 만들었던 많은 영상들과 또 이런저런 그 반응들에서 보면 이 댓글들을 보면 코파일럿 발표 이후에 이제 화이트 칼라들 다 날아가겠다 이런 또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직군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 뭐 화이트 칼라도 모든 직군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과거에는 자동화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에 대한 힘을 쓰는 거든 아니면 키보드로 치는 건 물리적 행위에 대한 자동화였는데 완전히 이제 지적 노동도 이제 창의적인 노동도 자동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향 아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제가 95년에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근데 95년도에는 아직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럴 때라 컴퓨터도 아직 완전히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았을 때예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 이런 거에 밝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컴퓨터로 쳐오면 가산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95년도예요. 근데 그게 96년 7년 가면서 다 없어져 버렸죠. 네. 근데 2000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손으로 쓰면 가산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베끼니까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컴퓨터로 치는 게 플러스 알파 되는 역량이었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를 쓰는 게 이제 더 어느 순간 더 이상 플러스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사람, 뭐 글 잘 쓰는 사람 이게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자격증도 따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플러스 요소가 아닌 시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게 더 경쟁 포인트가 또 우위의 포인트가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네. 그걸 준비해야 될 건데 네. 그게 뭘까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차단해 버리시네요. 아니 뭐 그 간단하죠. 옛날에 그 MS 오피스 나왔을 때 다들 엑셀 공부하고 PPT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GPT 공부하는 거죠. 이제 뭐 서점 가면 GPT 활용하기 쫙 깔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강연 듣고 그래서 네.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고 잘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봤을 때 사실 뭐 일자리가 날아간다 이런 거면 없다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그 이름을 듣고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 듣고 아 굉장히 머리를 잘 썼고 이 본질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헷갈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역사적으로 보면 저 부가가치 직종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100년 전만 해더라도 물장수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 때문인가? 근데 기술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사양 직종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직업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체되는 서비스는 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챗 GPT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CS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렇다고 챗 GPT가 활성화됐을 때 그 시장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PB 같은 거, 뭐 고자산가를 위한 뭐 그런 운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리미엄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없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막 깊은 고민을 하고 그 이야기한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선배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다만 공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엑셀만 하더라도 정말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의 그런 퀄리티와 그냥 가라로 배운 사람의 퀄리티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 배운 사람은 정말 뭐 매니저가 되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우리는 1년 후에 아마 서점까지 다 깔려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공부합시다가 저는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벌써. 네. 두 분 안 쓰고 뭐 하세요? 네, 이거를 챗GPT로 우리나라 서점에서 검색을 하면 한 20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벌써 네. 4달 됐는데 네. 언제 책을 이렇게 빨리 잘 썼는지. 그래서 아유, 한국 사람들 역시 이게 빠르다 했더니 아마존 가서 검색했더니 거기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지금 난리는 난리가 난리예요 났네. 확실히.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대학생인 이제 한참 후배를 만났는데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그 과제를 그 제출하는데 누가 교수님 저 챗 GPT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교수님도 충격, 주변 사람들도 충격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 계산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계산기가 지금 수학 시험이란지 이런데 어느 정도는 허용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의 변화일 뿐이다. 무서워하지 말자. 열심히 공부하자. 답이 아닐까. 네, 이게 도구의 변화인 게 맞는 말인데 결국은 이 도구의 진화가 생산성의 극도를 향상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거는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기존에 하던 일들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이제 잉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레이오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되긴 될 거예요. 같은 일을 훨씬 더 적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은데,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더 쉴 거냐 일을 더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리 제가 많이 얘기해봐도 생각보다 레이오프가 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 면은 뭐냐면, 다 같이 쓰게 되면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의 눈높이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요만큼 정도로 뭐 프로덕트가 나왔다고 하면은 다 같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드는 시간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추어탕 식당을 갔는데 거기가 주문기 패드를 쓰고 있다고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이걸 써서 종업원이 줄었나요? 근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술에 맞춰서 이제 소비자의 눈은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주문기를 뭐 AS 한다든지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고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능을 더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술을 쓰니까 그에 대한 또 매니지먼트가 또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 이야기한 뭐 레이오프는 사실 AI가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면 전 없어지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이죠. 요즘 66시간을 하니 60시간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네, 옛날에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일을 안 하고 주 40시간만 하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노동 시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언젠가는 주 뭐 15시간 뭐 이런 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점이 이번 코파일럿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확실히 이 화이트 칼라 다 없어질 거야, 뭐 어디 다 없어질 거야,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 같아요. 네, 다 없어질 수는 네. 없겠죠. 지금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잘려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급격한 변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기자 업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뭐 저를 대체한다는 생각, 우리를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분명히 그 20시간 안에 마감시킬 수 있는 걸 15시간에 마감시킬 수가 있고 이걸 10시간에 마감시킬 수 있고 그럼 난 그 시간에 유튜브를 하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틱톡을 하면 되고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정보를 주고 받아보시죠. 뭐 저희 셋도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오늘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같이 정보 나누면서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 한번 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챗GPT 너무 지겨우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아직도 나갈 게 많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